자, 채널 제네시스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미국 부동산 지오플랫 이무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여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처음 오신 게 아니죠. 네, 두 번째 방문입니다. 네. 아, 정말 제가 그때 엄청 큰 실수를 해가지고 이 녹화 버튼을 눌렀어야 되는데, 가지고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제가 또 한 번 이렇게 모셔가지고 덕분에 이제 저는 또 이제 더 친해지고 미국 부동산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셔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유용한 말씀 전해주실 건데요. 본인 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일단 제가 그렇게 바쁘진 않고요. 네.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마 녹화를 안 하신 게 아닐까. 네. 두 번 뵈서 너무 좋았고요. 네. 어쨌든 요 채널 제네시스 박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한국 분들이 미국 부동산 투자하실 수 있도록 그 투자를 돕고 있는 그 지오플랫이라는 회사의 대표 이무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그런 투자도 직접 도와드리고 있기도 하지만 뭐 유튜브를 통해서 각 지역의 좀 부동산도 소개해드리고 뭐 재밌게 좀 많은 다양한 미국 관련된 컨텐츠를 준비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네. 유튜브 채널 이제 지오플랫이라고 검색하면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책, 네. 미국 부동산 투자 바이블. 미국 부동산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빨리 나온 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상당히 좀 쓴 지 좀 시간이 됐지만, 네네네. 그래도 미국 관심 있으시고 꼭 투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거주 목적으로 뭐 이민을 네네.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뭐 이럴 때도 도움이 상당히 될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국 가시기 전에 꼭 구매하셔가지고 읽어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저도 책 네. 다 봤고요. 또 이제 대표님이 또 저 선물 주셨다고 또 하나 또 네네. 갖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제가 이제 제 돈 재산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말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부동산을 왜 투자해야 됩니까? 미국 부동산 장점이 좀 많지만 좀 네네네. 가장 큰 네네네. 장점 하나만 좀 선택을 하자면은 네. 아무래도 양도세 이연 정책이 아닐까. 양도세 이연. 네, 네, 어떤 거죠? 1031 익스체인지라고도 1031? 네, 네네네. 1031 익스체인지라고. 1031. 네. 네네네. 그러니까 뭐 동종 교환 교환 정책이라고도 하는데요. 네네. 이게 뭐냐면 부동산을 투자를 하셨을 때 나중에 또 판매할 때가 오잖아요. 네네네. 그때 판매하셨을 때 판매가보다 뭐 비싸거나 네. 어쨌든 비슷한 가격으로 다시 재투자를 하셨을 때 발생하는 양도세를 이연시킬 네. 수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연이라는 거는 이제 미룬다는 거죠. 그렇죠. 계속 네. 이제 미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짜리를 사서 뭐 네. 10억이 됐다. 네네. 그러면 이제 양도차익 5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양도세를. 네. 근데 그 세금을 안 낸다는 거죠. 이게 이연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이연시키고 내가 네. 그 돈으로 다시 재투자를 하게 되면은 네네. 사실 그 세금을 내게 되면 그만큼 또 로스가 생기니까 네네네. 재투자를 할 때 그 또 규모 있는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규모를 유지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거죠. 그러면은 네. 그래도 언젠가는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젠가는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네네. 미국에서는 보통 이걸 어떻게 풀고 있냐면 네. 스텝업 인 베이시스라 그래서 네. 마지막 매물을 판매하지 않고 네네. 이거 그대로 이제 증여를 해주는 거죠. 자녀한테. 네네. 그럼 어떻게 돼요? 자녀한테 이제 증여를 하거나 이제 상속을 하게 되면은 네. 자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원가가 다시 매겨지고 네. 그리고 그 자녀가 그 매물을 나중에 판매를 했을 때 그 네. 차익에 대한 양도세만 납부를 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그러면 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억짜리가 10억이 됐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연 한 번 시키고 그렇죠. 다시 15억이 또 15억이 됐다. 그럼 또 이연시키고 네, 그러다 만약에 30억이 됐어요. 네. 이제는 이제 내가 더 하기가 힘들고 이제 자녀한테 줘야겠다. 네. 그럼 자녀한테 이제 증여나 상속으로 가고 그럼 자녀는 그 취득 원가가 5억이 아니라 30억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녀가 그걸 40억에 팔면은 30에서 40억, 10억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 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이런 걸 해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그 죽음과 함께 세금이 네. 사라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니 죽음하고 세금은 네. 피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한국하고 네. 좀 다릅니다. 아. 네. 어쨌든 자기가 본인이 이연시켰던 이제 세금은 사라지고 네, 이제 네, 자녀는 이제 그만큼 또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받으면 자녀 네. 입장에서 증여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은 네. 또 증여세가 300억까지 면제니까 300억까지? 네, 300억까지 30억도 아니고? 네, 300억.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하여튼 300억까지는 면제입니다. 그럼 네. 그러면 이제 거기도 취득세는 있죠. 명의가 이게 오면은. 부동산 취득세요. 네. 취득세는 없습니다. 따로 등록비만 좀 있고요. 취득세도 없습니다. 따로. 아니 왜 다 없어 여기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은 그럼 이제 정말 이제 물론 뭐 이제 말은 네네.
뭐 쉽지만 이제 실제로는 어렵겠지만 뭐 네. 어려운 거보다도 이제 네. 이 혜택을 이제 이용을 하시려면 네. 1031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용 매물이면 가능은 합니다. 계속해서 이연해서 투자용 매물. 네, 내가 거주하는 집이 아니라 내가 임대 소득을 올리는 투자용 매물일 때만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럼 한국인도 이거를 이용할 수 있냐? 한국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투자용 매물을 구매를 하시고 내가 미국에서 계속 뭔가 스노우볼링을 해서 자산을 키우고 싶다. 네네네. 그러신 분들이면은 이제 1031으로 계속 자산을 불려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스텝업인 베이시스를 통해서 이제 완벽하게 300억 그 증여세 면제를 받는 거. 네네. 그거는 이제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네. 다 이제 미국 시민권자거나 미국 네. 세법상 미국 거주자여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이거를 많이 활용을 하죠. 미국에 계신 분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네. 투자한다고 해서 막 시민권을 얻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단기간에. 그렇죠. 뭐 영주권 정도? 많이 잘하면? 네네. 영주권자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네. 미국에 이제 세법상 거주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한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또 계속 거주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한국에 또 뭐 내가 자산을 갖고 있다 그러면 네. 한국 입장에서는 또 한국 거주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국 네네. 국세청에서는. 아.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미국에 예를 들어서 자산이 뭐 한 300억에서 한 400억 정도 되시는 분들은 네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자산을 미국으로 네. 옮겨 놓으셨다가 뭐 영주권 취득하시고 한국의 자산 다 정리하시면 아. 그럼 그때는 이제 이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야, 또 아니 근데 진짜 이거는 뭐 우리 이제 물론 이제 그때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국내 세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네. 이 상태로 계속 가버리면은 이제 좀 우리의 국부가 네. 해외로 좀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럴 수 있죠. 네. 예, 뭐 너무 이제 세금이 과도하게 나오면 국내 세금이 맞죠? 맞습니다. 국내 세금을 피해서 이제 주로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네네. 아무래도 근데 사실 이게 말은 이렇게 쉽게 했지만 네네. 사실 이 절차들을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계속해서 이제 오를 수 있는 물건으로 계속 소위 말해서 계속 갈아타기를 잘해야 되는 거죠. 갈아타기도 잘 해야 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재투자를 할 때 그 기간이 네네. 정해져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6개월 안에 이제 에스크로우가 끝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따가 에스크로우에 대해서는 뭐 간략하게 네네네.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시점 같은 것들을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막 혼자 이렇게 하시긴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전문적으로 한 곳과 좀 협업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조언을 받아야 된다. 네네. 좀 그런 거죠. 그러면은 방금 이게 1031? 네네. 펜서리원. 데스킨 라비스 데스킨 아무튼 그 1031 동종자산 교환. 그러면 이게 가장 좋은 거라고 좀 생각하시는 건가요? 미국 부동산 투자했을 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뭐 이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좀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미국 부동산이 갖고 있는 의미 자체가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은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네.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목성에 살고 있는 외계인이다. 아, 근데 네. 이제 강남에 살고 있는 뭐 A 씨를 네네네. 딱 바라보는 거죠. 네네네. 그럼 보니까 이 사람은 주식도 다 뭐 삼성전자에 다 들어가 있고 네네. 부동산도 강남 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고 뭐 자산들 현금으로 원화 다 들고 있고 네네. 이게 다 이제 이 사람은 이 외계인이 봤을 때는 100% 원화 자산에다 투자를 해놓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외부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네. 투자라는 것은 어쨌든 나의 위험이 왔을 때 내가 해칭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갖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100% 원화 자산에다가 다 몰빵을 해놓으면 실제로 해칭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2007년, 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환율이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 당시에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한국에 또 부동산 투자를 쉽게 하실 수 있었어요. 왜냐? 달러는 올라갔는데 네. 한국의 자산 가치는 떨어졌으니까 네. 오히려 엄청나게 이득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쨌든 위기 상황은 한 번씩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해칭할 수 있는 자산이 뭐냐? 달러 자산이다. 그리고 달러 자산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네, 미국 네. 부동산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미국 부동산을 사면은 어떤 취득세라든지 양도세에 있어서 절세적인 측면도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우량 자산이라는 거죠. 우량 자산이죠.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보자. 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정도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 가져보셔라. 네, 이런 맞습니다. 거죠. 네. 자,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조심해야 될 것도 있겠잖아요. 그쵸? 아, 너무, 그쵸. 근데 저도 미국 부동산은 뭐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뭐 미국도 안 가봤는데 뭐 미군 부대는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이제 미국 부동산 한번 투자를 계획하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똘똘한 한두 채를 이제 한국에 가지고 있어서 이제 비과세 전략을 해놓고 네. 이제 자금이 좀 남아 있는데 뭐 국내 경기도 안 좋은 것 같고 좀 상업용 부동산 좀 불안하고 그래서 이걸 좀 아까 말씀하신 우량 자산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한다면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돼요? 사실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아무래도 태평양 건너에 있고, 그쵸.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멀고, 피지컬,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이제 또 머니까 이게 진짜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은 또 뉴스에도 자주 보시다시피 막 소송도 많이 일어나는 나라기도 하고 뭐 마약도 많이 최근엔 또 마약 이슈도 많이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이렇게 좀 위험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소송 같은 게 좀 많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최근은 아니더라도 뭐 과거 최근 한 10년 정도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굉장히 옛날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셨던 그 이민 거의 뭐 1세대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이제 한국의 어떤 그 문화를 가지고 미국에 넘어가셔서 소송을 많이 당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 뭐 한국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옥탑방 사는 청년한테 월세 안 내면 어떻게 하세요? 막 두드리면서 그쵸. 아, 청년 월세 왜 이렇게 밀리냐고 지금 몇 달째냐고 도대체. 예, 당장 내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겁박하고 그러잖아. 소리도 지르고. 근데 미국 애들은 이제 그런 게 절대 불가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큰일 나요? 그러니까 잡혀가요? 당장 뭐 한 번에 그런 걸로 잡혀가진 않겠지만 얘네들이 뭐 집주인이라고 해서 그 임차하고 있는 그 지역을 맘대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 굉장히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항상 그 방문할 때 전에 나 몇 시에 방문할 거다. 미리 노티스를 주고 가서도 막 잔소리 같은 거 하면 안 되죠. 막 집 좀 정리 좀 하고 청년이 그렇게 살면 안 돼. 큰일 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그런 것들 다 로깅을 남겨놨다가 나중에 이제 소송을 걸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진행될 수도 있고 그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또 월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행되는 동안에 법원에서 그 홀딩을 해놓으니까 그 홀딩 해놨다가 그 결론에 따라서 이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미국 부동산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투자 방법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저희가 뭐 구더기 무섭다고 장을 못 담그는 건 아니듯이 좋은 이제 전문가를 프로퍼티 매니저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좀 비용이 들더라도 프로퍼티 매니저를 정하셔가지고 고용을 하셔서 관리를 하시면 사실 이런 문제는 뭐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 중간에 에스크로라는 회사가 있어요. 에스크로가 뭐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안전거래 장치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뭐 부동산을 구매할 돈 있죠. 자금을 그 개인한테 바로 셀러한테 이제 판매자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에스크로 계좌로 보내게 되죠. 그 에스크로라는 게 중개하는 그렇죠. 가운데 이제 약간 중개하는 제3의 기관 같은 건데 거기에 이제 돈을 보내게 되면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이제 인스펙션 절차라든지 절차가 다 이제 확인이 되고 집에 문제가 없고 이런 것들이 다 통과가 됐을 때 마지막에 이제 등기를 이전하면서 돈도 셀러한테 전달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중간에 다른 데서 잠깐 쥐고 있다는 거구나. 그렇죠. 그거 직접 거래하다가는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하고 완전 반대네요. 물론 직접 거래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거의 그렇게 거래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태평양 건너 있고 물리적으로 너무 멀고 막 이러니까 내가 돈 보내는 것 자체를 되게 두려워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뭐 100불, 200불 보내는 것도 아니고 뭐 거의 뭐 10억 이렇게 보내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거 걱정하실 게 전혀 없는 게 미국에 있는 본인의 계좌에 보내는 거고 또는 미국에 있는 에스크로 계좌에 돈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되실 필요 없습니다. 에스크로라는 그러면 거기는 뭐 회사 이름이에요? 그렇죠. 에스크로 그러니까 지역별로 뭐 회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에스크로는. 그 민간이에요? 공공기관이에요? 민간 기업이죠. 왜냐면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게 민간 그 회사는 잘 안 망할 것 같아서. 거의 안 망할 리는 없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그런 회사를 뚫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에스크로 회사는 이제 그 뭐 주로 이제 그 브로커리지 펌하고 거래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셀러가 정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뭐 에스크로 회사 통해서 진행하면 굉장히 안전하게 그 거래를 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미국과 한국의 어떤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가 완전 다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실수하거나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근데 그걸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제가 이제 이쯤에서 약간 좀 이제 직구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우리 한국 부동산도 이제 거의 한 작년 이맘때쯤부터 이제 22년 네. 하반기부터 이제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이제 물론 네. 그 정도 이제 거래가 안 됐어요. 네네. 그러면서 굉장히 심리가 위축되면서 실제 이제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급격한 금리 인상이었거든요. 지금 그게 이제 한국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미국에서 시작된 거란 말이죠. 연준에서.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올렸잖아요. 또. 네네. 그리고 한 번 더 올린다 뭐 이러고 있는데 여전히 그게 해결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발 급격한 금리 인상. 심각합니다. 좀 미국 부동산 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좀 대표님 보시기에 네. 좀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다. 뭐 의견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미국이 땅덩어리가 워낙 넓다 보니까 네네. 지역별로 편차는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네. 한국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비슷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모기지 네. 금리도 대출 금리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실제로 거기에 현재 이제 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코로나 기간에 굉장히 또 싸게 매입을 하셨단 말이죠. 그 네. 당시에 뭐 매입을 뭐 금리 뭐 2%대 이제 매입을 하셨으니까 사실 지금 판매를 하시고 갈아타기를 하신다 그러면 금리가 거의 뭐 한 4배 수준으로 뛰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가 납부해야 되는 비용이 거의 4배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판매하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네. 구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구매를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일종의 어떤 소강 상태? 그러니까 판매도 못하고 구매도 못하니까 거래도 줄고 가격도 약간 서서히 줄어가는 그런 형태로 좀 보여집니다. 거기도 좀 비슷하구나. 네, 그렇죠. 근데 특정 지역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LA 근처에 있는 좀 네. 유명한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네. 지역들은 아직까지도 근데 방어를 잘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네, 미국은 또 네. 경매 시스템이니까 네네. 뭐 예를 들어 100만 불에 내놨다 그러면은 그 네. 지역에 있는 집이다 그러면 뭐 아직까지도 뭐 105만 불, 110만 불 이렇게 오퍼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 경매 시스템이라는 게 그러면은 이제 내 물건을 뭐 100만 불에 내놓으면 네. 그걸 보고 나는 그럼 100만 불 콜.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들면 나 거기 뭐 10,000불 더 얹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옆에 어떻게 오퍼를 했는지 알 수는 없죠. 그걸 어떻게 몰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오퍼를 넣는 사람들 경매에서 네, 그러니까 네. 오퍼를 넣는 사람은 옆에 사람이 네. 얼마를 넣는지는 모릅니다. 네, 그게 이제 네. 밝혀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더 낮은 가격에 수락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만약에 본인이 급하면. 그렇죠. 돈이 급해서 만약에 빨리 해야 되는데 네. A라는 사람은 이제 올캐시로 사겠다. 네. 그러니까 전액 현금 주고 살게. 네. 그리고 B라는 사람은 뭐 대출 좀 끼겠다. 그러면은 대출 끼면은 이게 기간이 길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올 현금으로 사는 사람을 거를 약간, 선택하는 거죠. 네. 그 오.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재밌네. 우리는 네네. 그냥 무조건 먼저 가서 계좌 받으면 끝이거든요. 그렇죠. 한국하고 많이 다릅니다. 계좌 받으면 네. 끝이야. 어쨌든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약간 팽팽하고 네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매도자는 다시 팔고 가려고 했더니 갈아타려고 했더니 네네. 아까 뭐 1031 익스체인지 네네. 뭐 활용할 수도 있고 활용할 수도 있고. 했는데 금리가 높으니까 못 가겠고 그렇죠. 재투자 못 하는 거죠, 사실. 매수자는 또 그 금리 다 떠안아야 되니까 여전히 거래가 안 되겠네요, 되게. 네. 거래가 되게 거래량이 많겠네요. 엄청 많이, 거의 한 30% 줄었습니다. 어이구, 네. 30% 정도. 네네. 네. 그리고 뭐 네. 이제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사실 네네. 뭐 기준금리를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유지를 하겠죠. 뭐 2% 때까지 CPI가 네. 유지가 될 때까지 네. 금리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다가 이제 경기 침체가 오면 그때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제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뭐 30년 그 히스토리 역사를 보면은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 오히려 부동산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하락한다는 건 어쨌든 경기 침체가 온다는 얘기고 맞아요. 경기 침체가 온다는 얘기는 아니죠. 좀 인과관계가 좀 바뀌었는데 네.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네. 금리를 내리는 거고 네. 금리를 내리면서 그렇죠. 실업률도 올라가고 그럼 이제 이자를 못 내고 네. 집들이 이제 경매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여기서 말하는 경매는 이제 강제 경매로 나오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집값이 막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사실 이제 미국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금리보다도 실업률에 굉장히 연관성이 맞아요,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실업률을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지금 현재까지 미국 실업률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네. 거의 뭐 최저 수준인데 거의 뭐 완전 고용에 가까운.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또 뭐 네. 인제부터는 조금씩 그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실업률이. 네네. 실업률이 조금씩 치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게 이제 스파이킹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오늘인가 어제 네. 봤는데 다시 이제 재택 다 취소하고 사무실 복귀해라. 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럼 또 오피스 가격도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죠. 구글 같은 데는 뭐 네. 주변에서 이제 잠 잘하고 호텔까지 뭐 제공했다 뭐 네, 이런 뉴스 네. 제가 봤거든요. 네. 그러면 보면은 이제 뭐 어쨌든 비대면으로 이제 근무했던 그런 시기가 네. 뭐 이제 효율적이지 않다 이거를 기업 입장에서도 판단을 할 거고 그런 결과들이 이제 조금 나오면서 앞으로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아니 그 코로나의 가장 큰 덕을 본 회사 중에 하나인 줌 있잖아요. 줌. 줌 엄청 했어요. 거기도 좀 네. 다 오피스 아니 그 뭐지 비대면 네네. 없애고 네. 대면으로 출근해라. 출근해라. 네. 약간 아이러니했어 되게. 네네네. 줌이 출근한다고? 어쨌든 네. 가장 저도 개인적으로 염려하는 게 네. 금리를 내리려면 한번 그 충격이 와야 되는데.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한번 맞아봤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센 거 말고 좀 작은 걸로 왔으면 좋겠어요. 네. 예전에 이제 2007년, 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대 때 금리가 막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대출 이자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막 나왔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서브프라임이라 그래서 프라임론이 아니라 이제 서브프라임론을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파생 상품들을 엄청 제낀 건데 그 당시에는 뭐 이 사람이 신용도도 안 보고 뭐 그렇죠, 진짜 그냥부터 다 그냥 대출 그냥 무조건 뭐 105% 대출, 110% 대출 막 이렇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그 돈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또 집을 사고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건데 사실 요즘 이제 미국 은행을 보면은 이 론을 굉장히 잘 안 내줍니다. 사실. 굉장히 철저하게 봐요. 신용도도 보고 뭐 한국인이다, 뭐 외국인이다 그러면 외국에 갖고 있는 자산도 좀 보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 그 구매하려는 집의 뭐 타이틀도 잘 살펴보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클리어가 돼야지만 론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뭐 금리가 조금 올랐다고 해도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그걸 버틸 수 있는 그런 체력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네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